어르신, 저건 불길한 짐승 아닙니까? 산이 불탄 것도 저놈 탓일지 모릅니다. 돌려보내야 합니다. 여름 장맛비를 예고하듯 두꺼운 먹구름이 해월산 능선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는 내리지 않았고 오히려 건조해진 솔가지는 한낮의 열기를 빨아들인 채 바싹 타오를 기세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산허리에 번개가 떨어진 것은 오후 4시 무렵이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천둥 소리에 놀라 창문을 걸어 잠갔고 오래된 기와집 지붕 위로는 자잘한 불똥이 흩어졌습니다. 삽시간에 산죽이 활활 타오르며 검붉은 연기가 계곡 밑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때 73세의 노인 강진애는 집 마당의 우물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대웅사 도량에서 행자 생활을 했고 50이 넘어서야 마을로 내려와 작은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진해는 연기에 재가 섞여 내려오자마자 삽과 손전등 그리고 낡은 등짐 가방을 들고 곧장 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 불길이 대웅사까지 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쿵쿵 울렸습니다. 산길은 이미 뜨거운 숨결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불길을 등에 업고 골짜기를 넘어 들판을 향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진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어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소용돌이쳤고 번개줄기가 마치 칼날처럼 가르며 또 다른 불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헝겊으로 입을 막고 숲속 깊숙이 난 옛사이길을 기억대로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 길은 행자 시절 심부름을 하며 스님의 잔심부름을 위해 다니던 비탈길이었습니다. 불길은 예고 없이 방향을 바꾸어 진해가 탄 숨결 주변을 삼키려 했습니다. 그는 계곡 쪽 낮은 턱으로 몸을 던져 굴렀고 거센 불길 위로 불덩이가 우수수 떨어져 숲바닥을 태웠습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그는 젖은 흙을 한 줌 쥐고 앞머리를 가린 뒤 다리 사이로 바람을 세게 했습니다. 오래전 수행 중 스님에게 배운 불길압 호흡 조절법이 그의 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계곡 끝에 자리한 대웅사 경내는 이미 연기 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회랑에 빗물이 고여 있었고 법당 처마 끝에는 아직 불길이 옮겨붙지 않았습니다. 진해는 재빨리 우물에서 물을 퍼올려 회랑 난간에 뿌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치익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탑 옆에 쌓인 돌무더기 밑에 지름 70cm 정도의 바위가 굴러떨어져 있었고 그 밑에 작은 몸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푸른빛인지 녹색인지 알 수 없는 빛깔이 불길과 대비되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번개가 다시 하늘을 갈랐고 짧은 번갯불 아래 그 존재가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온몸이 은은한 옥빛을 띠는 청설모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눈망울이 투명한 청록색이어서 불길 속에서도 차갑고 맑은 샘물이 꿈틀대는 듯 했습니다. 진해는 숨을 고르기도 전에 돌무더기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바람이 불길을 끌고 그의 발목을 세차게 때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거칠게 무너진 돌을 두 손으로 드러냈고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태웠습니다. 바윗돌 아래 몸을 구부리고 있던 청설모는 작은 앞발로 돌을 밀어내려 애쓰며 낑낑거렸습니다. 진해는 바위를 들어 옆으로 굴렸고 재오른 불씨가 바위 밑 산죽 더미에서 번쩍 일어났습니다. 그는 손등을 긁히는 것도 잊고 청설모를 품 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터지는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장대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불꽃 사이를 파고든 빗줄기는 순식간에 들불을 누르고 진해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그는 청설모를 외투 안으로 깊이 감싸고 다시 우물가로 달렸습니다.
빗물이 기왓장 사이에서 폭포처럼 쏟아졌고 대웅사 마당은 흙탕물로 바뀌었습니다. 불길이 서서히 잦아들 무렵 진해는 청설모의 몸을 살폈습니다. 털끝마다 재가 묻어 있었지만 다행히 큰 상처는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오른쪽 뒷발목이 조금 부어 있었고 뾰족한 화상 흔적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외투 속에 넣어왔던 작은 물병 뚜껑에 시원한 빗물을 받아 조심스레 상처를 씻어주었습니다. 청설모는 미약하게 떨면서도 도망치지 않고 진해의 손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공포보다는 어떤 묘한 신뢰와 안도감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진해는 청설모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초입에 다다르자 주민 몇 명이 손전등을 비추며 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는 이장을 맡고 있는 최기만도 있었습니다. 기만은 진해를 보자마자 외쳤습니다. 강진의 어르신, 그 위험한 불길 속으로 왜 들어가셨습니까? 다치시면 어쩔 뻔했습니까? 대웅사에 불이 붙으면 산신가까지 전부 잿더미가 됩니다.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기만의 손전등 불빛이 진해 품속을 비추자 노곡빛 청설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던 산신 전설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몇몇은 입을 가리며 뒷걸음질 쳤고 누군가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건 불길한 짐승 아닙니까? 산이 불탄 것도 저놈 탓일지 모릅니다. 돌려보내야 합니다. 진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심장 소리가 규칙적으로 뛰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이 아이도 산불의 피해자입니다. 잘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게 우리 어른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뜻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장 기만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강 어르신의 뜻이 그러하다면 우선 치료부터 하시죠. 하지만 마을 회의에서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혹여 불길한 일이 생기면 어르신 탓으로 돌리는 이들도 있을 테니까요. 진해는 고개를 끄덕이며 청설모를 품에 더 깊숙이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산이 준 목숨이라면 내가 책임지고 살려내야 한다. 새벽 공기는 아직도 불냄새와 젖은 숲의 숨결로 뜨거웠지만 그 가운데서도 청설모의 온기는 작고 따뜻했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비는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해월산 위쪽엔 여전히 불씨가 은은하게 살아있었고 대웅사의 대웅전 일부가 기울어져 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음날 첫 차가 뜨기도 전에 산을 정리하러 가야 한다며 모자와 삽을 챙겼습니다. 진해는 집으로 돌아와 장독대 아래 있는 작은 공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한때 목공일을 했던 손끝으로 버려진 버드나무 상자를 꺼내 청설모의 임시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잘게 찢은 면 헝겊과 마른 잎을 깔아주고 고춧가루통을 비워 깨끗이 씻은 뒤 물그릇으로 놓았습니다. 청설모는 아직도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한쪽 구석에서 꼼짝하지 않고 진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다, 아가야. 여기는 안전하다. 편히 쉬어도 좋다. 내일 아침 빛이 들면 내 상처를 다시 살펴보마. 잠시 뒤 청설모는 손바닥만 한 몸을 둥글게 말고 눈을 감았습니다. 작은 가슴이 고르게 오르내렸습니다. 진해는 등불을 줄이고 문을 살짝 열어둔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은색 달이 기울어가고 있었고 남은 연기가 달빛을 스치며 서서히 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2시경 해월산 정상 부근에서 돌무더기가 민둥 능선 아래로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이 무전기로 전파되었습니다. 대웅사 승려들과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확인하던 중
대웅전 마루 일부가 내려앉았고 바닥은 검은 구멍처럼 벌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산불로 인한 단순 붕괴라 여겼지만 오래된 스님 한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각 아래 뭔가 봉인된 것이 깨어났습니다. 그 소식은 마을에 곧바로 퍼졌습니다. 그렇지만 진해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새벽잠도 잊고 청설모 옆에 앉아 작은 숨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간헐적으로 번개빛이 멀리서 번쩍였고 비에 젖은 밤새들이 처마 밑에서 깃털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고요 속 울림이 되어 공방 벽을 스쳤습니다. 잠시 후 청설모가 꿈을 꾸듯 꼬리를 살짝 떨었습니다. 진해는 손을 뻗어 잔잔히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손끝에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과 함께 작고 매끈한 물체가 손바닥으로 굴러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불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옅은 옥색이 도는 길쭉한 구슬이었습니다. 청설모가 품고 있던 듯 구슬 표면은 따뜻했고 미세한 금빛 실선이 중심부를 따라 흐르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걸 품고 있었을까? 진해는 문득 가슴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떤 약속이나 사명이 눈앞에 던져진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굵직한 지축 소리와 함께 천둥이 울려 퍼졌고 산허리 어딘가에서 다시금 불빛이 번뜩였습니다. 진해는 마음속 불길한 예감을 떨치지 못하며 구슬을 작은 천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새벽 4시 해월산 대웅사 목조 마루 아래에서 쿵 하는 하중 붕괴음이 울렸습니다. 동시에 누군가 통로가 열렸다고 외치는 다급한 목소리가 숲속으로 메아리쳤습니다. 빗속에서 터져나온 번갯불이 서쪽 암릉을 밝히며 복잡하게 얽힌 그날 밤의 운명을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진해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청설모 옆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며 흙냄새가 공기를 눅눅하게 적셨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불씨가 아주 작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산이 아직 숨쉬고 있으며 자신이 품은 작은 생명이 그 숨결을 이어주고 있다는 것을. 그 새벽 해월산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막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진해가 품은 옥빛 구슬과 청설모의 고요한 호흡, 그리고 무너진 대웅사 아래로 드러난 검은 통로가 하나의 그림으로 맞물려 가고 있었습니다. 더 큰 음모와 오래된 약속, 그리고 지켜야 할 보물이 이제 막 대지를 흔들며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해의 작은 집 창문 틈으로 들어온 달빛은 구슬을 감싼 천 위에 조용히 내려앉아 옅은 녹색의 그림자를 바닥에 그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첫째 날 밤이 끝났습니다. 불은 잦아들었지만 사람들 사이에 번진 불안과 호기심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해월산이 품은 비밀은 이 작은 청설모의 숨결과 함께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가 조금 지나자 해월산 기슭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전날 밤 번개와 폭우에 눅눅이 젖은 흙내음이 골짜기를 감돌았고 먼 산 능선에서는 아직도 옅은 연기가 풀풀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불길은 이미 사그라들어 잔불 정리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삽과 갈퀴, 간이 소화기를 들고 절 주변으로 올라갔고 강진애 역시 전기기사 출신 후배 민수군과 함께 산길을 올랐습니다. 전날 밤 자신이 안아 내려온 청설모는 집 마루 아래 작은 상자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으나 진해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그 옥빛 눈동자와 손안에 들어왔던 구슬의 감촉이 선연히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웅사 경내가 내려다 보이는 비탈길 위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회랑 기둥 사이로 어쩌녁 독한 불길이 핫고 지나간 자국이 검게 남아 있었고 대웅전 앞마당에는 빗물이 흘러내려 모래와 재가 뒤섞여 작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것은 법당 앞탑 옆 마루였습니다. 네모난 바닥판이 통째로 꺼져 있었고 그 밑으로는 칠흑 같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어두워서 깊이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한눈에 봐도 바닥 아래에 뭔가 넓은 공간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 짐작되었습니다. 형님, 저 밑에 뭐가 있는 겁니까? 어제는 그냥 조금 푹 꺼진 줄만 알았는데 땅굴이네요. 나도 행자로 있을 때 저 아래가 비어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스님들도 몰랐을 터인데요. 진해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산불 진화대원 몇 명이 구멍 주변에 흰색 안전 테이프를 둘러치고 있었지만 마을 노인 두엇이 몰려와서 어디선가 낯설게 보이는 차량 번호판을 속닥속닥 거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먼 길을 달려온 듯한 검은 밴 2대가 절 진입로를 따라 올라오더니 들어보지 못한 로고가 붙은 파란색 바람막이 차림에 사람 몇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곧장 대웅전 마루 쪽으로 와서 안전 테이프 안쪽을 들여다보더니 노트북과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들 앞에 선 여인은 또렷한 눈매에 말끔한 회색 정장을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명함을 내밀며 자신을 국제문화재연구소 소속 연구팀장 유정아라고 소개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전통 목조 건축 하중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보존과 안전 방편상 일반인 접근은 당분간 제한하겠습니다. 관계자분들은 뒤로 물러나 주십시오. 그녀의 말투는 단정했고 어휘 하나하나가 법령과 규정으로 무장되어 있는 듯 들렸습니다. 그러나 강진애의 귀에는 어딘가 부드러운 껍데기로 쌓인 차가운 쇳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구소요. 불이 채 꺼지기도 전에 어찌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산사태나 여진도 있었는데 먼저 안전 점검부터 실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불 재난 관리 시스템에 문화재 데이터가 연동되어 있어 긴급 보호가 필요한 곳에는 선제 인력이 투입됩니다. 저희 팀 임무는 구조 안전성과 문화재 훼손 여부를 즉시 파악하는 것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한치 흐트러짐 없는 표정으로 기마개 같은 헤드셋을 착용하더니 옆 팀원에게 무전을 보냈습니다. 곧이어 벤에서 라이트가 달린 삼각대를 꺼내 들고 구멍 안쪽으로 빛을 비추었습니다. 반사되는 흙벽면이 번들거렸고 군데군데 반들거리는 금속 광택이 어슴풀해 보였습니다. 주민들은 숨을 삼키며 그 빛을 따라 고개를 느려다보았습니다. 강진애는 살짝 몸을 숙여 은밀히 구멍 가장자리에 묻은 재를 손끝으로 집어 올렸습니다. 그제 사이에 어젯밤 자신이 드러냈던 돌무더기 조각 같은 잔해가 섞여 있었습니다. 재를 털자 작은 금속 파편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파편을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민수군은 그런 진해의 행동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형님, 뭘 찾으십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어젯밤 내가 거기서 돌을 치울 때 바위 아래 뭔가가 반짝였습니다. 혹시 불길을 피해 숨어 있던 아니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때 이장 최기만이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다들 잠깐만 물러납시다. 안전 조치라니 협조합시다. 협조. 마을 노인들은 투덜거리며 뒤로 밀려났지만 대부분 불길 속에서 정각이 무너진 사실만으로도 충격이 컸기에 쉽게 반발하지 못했습니다. 유정아 팀은 구멍 주위에 금속 지지대를 세우고 층층이 발판을 설치하더니 로프를 걸고 한 사람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잠시 후 무전이 올라왔습니다. 내부 공간 확인했습니다. 깊이 약 4m, 폭 7m 정도 되는 석실로 추정됩니다. 동쪽
벽면에 금속 재질 상자 2개, 목재 상자 하나 발견했습니다. 파편과 지늘개 부분 매몰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들은 유정화의 얼굴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한번 본 뒤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서 있던 두 팀원을 향해 눈짓했습니다. 팀원들은 현장 기록용 카메라를 장착하고 줄을 타고 석실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갓 내린 비로 집안이 미끄러웠고 안쪽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때 민수군이 지내 옆구리를 살짝 찔렀습니다. 형님, 저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연구소라는데 저 장비와 복장은 구조대보다 발굴팀 같습니다. 땅굴 무너질까봐 신경도 안 쓰는 모양이네요. 그러게 말이네. 우선 지켜봅시다. 한참 후 밑에 내려갔던 팀원이 상자 하나를 들고 다시 로프로 올라왔습니다. 지내는 순간 그 상자의 모서리에서 어젯밤 자신이 목격했던 것과 비슷한 황동빛을 보았습니다. 상자 뚜껑엔 일본어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고 스펀지 조각 같은 완충제 위에 오래된 불화 조각도 작은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유정아는 봉투를 조심히 꺼내더니 손전등 빛을 비춰 문양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고려 불화 맞군요. 흑연 안료배합 패턴이 동일합니다. 나머지도 빨리 확인하십시오. 그녀가 이렇게 내뱉은 순간 안전 테이프 밖의 주민들 중 몇몇 노인들의 얼굴이 부쩍 굳어졌습니다. 고려 불화라는 말은 뉴스에서나 듣던 귀한 보물로 값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문화유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정아 팀은 서둘러 목재 상자를 봉투째 담아 차량 뒤편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 보소. 우리가 여기서 몇십 년을 살았지만 저 구멍이 보물창고인 줄 꿈에도 몰랐는데 어찌하여 연구소라는 양반들이 불난 당일 바로 달려와 챙겨가는 겁니까? 항의가 커지자 이장 최기만이 손을 휘저으며 진정하라고 외쳤지만 불씨는 이미 촉발되었습니다. 그때 민수군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는 연신 풍경을 스캔하듯 찍어댔습니다. 세상이 변해 스마트폰이 곧 증거라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무렵 석실 안정리를 끝낸 연구소팀은 철수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웅사 지붕 아래 작은 창고에 뭔가를 옮기고 있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진해는 혼잡한 틈을 타서 구멍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공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해는 무심코 자신이 집에서 가지고 온 작은 헤드램프를 장착하고 접이 사다리 위에 발을 올렸습니다. 주근아, 난 잠깐만 확인하고 올 테니 저 위에서 줄을 잡아다오. 형님, 내려가는 건 좋지만 들키면 큰일 납니다. 빨리 올라오셔야 합니다. 진해는 줄을 잡고 천천히 석실 바닥에 발을 디뎠습니다. 안쪽은 싸늘했고 습기가 벽면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닿지 않는 곳이라 공기가 묵은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손전등 빛을 이리저리 돌리며 바닥을 살폈습니다. 흙이 쓸려 나온 자리에 새로 만든 작은 광주리가 파묻혀 있었고 그 옆에는 김이 서린 것처럼 희미한 파란빛이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광주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덜컹 소리를 내며 뚜껑이 열렸고 그 안에는 책장 속에 끼워져 있던 것처럼 네모난 비단 자수 패치와 향나무 냄새가 배어 나온 두루마리 한 필이 말아 넣어져 있었습니다. 두루마리 끝에는 봉황을 새긴 황동감이 달려 있었고 그 봉황 장식 옆엔 손톱만 한 옥 패각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옥은 연두빛, 그러니까 진해가 어젯밤 본 청설모 털빛과 흡사한 색이었습니다.
그는 손끝이 저릿해지는 이상한 감각을 느끼며 옥패각을 살폈습니다. 패각 뒤편에는 낡은 한자가 파여 있었습니다. 무심광 석관을 열 열쇠, 피 한 방울로 깨워라. 진해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문구를 또렷이 눈에 담았습니다. 산은 품었고 피는 기억하리라. 첫 문장만 해도 오싹했지만 마지막 한 줄이 그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문득 젊은 날 자신의 손바닥 흉터가 떠올랐습니다. 절수행 시절 공양을 나르다 칼에 베어 남은 상처, 그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흉터선이 선명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그는 두루마리를 들고 반대편 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위쪽 사다리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진해는 몸을 낮춰 광주리를 석실 구멍 안쪽 틈에 숨기고 등을 돌렸습니다. 강 어르신, 위험합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함부로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유정아가 경고성 목소리로 말하며 손전등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녀의 뒤쪽으로 고급 재질 방진복을 입은 남성 2명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깃 안쪽에는 같은 연구소 로고 대신 이름을 알 수 없는 영문 약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애써 지켜온 절이오. 이곳이 얼마나 무너질 위험이 있는지 직접 봐야 했습니다. 이미 저희가 구조 진단을 했습니다. 올라가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안에 있던 물품들은 국가문화재청에 즉시 보고됩니다. 유정아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어두운 서늘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주머니 속 두루마리와 옥패각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가 사다리를 오르자 유정아의 손전등 빛이 잠시 그의 뒷주머니를 스친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석실에서 올라온 뒤에는 모든 것이 순식간이었습니다. 연구소 팀은 장비를 적당히 정리한 뒤 절 한켠 창고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가까이 다가가려 했으나 누군가 무전기를 들고 위험구역 진입 시 법적 책임 운운하며 소리치자 일단 물러섰습니다. 그 사이 이장 최기만은 마을 회관 앞으로 모여 회의를 열었고 진해와 수군도 잠시 자리를 피했습니다. 정오 무렵 산 위에서는 다시 굵어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희끗한 구름이 봉우리 사이를 헤집고 내려오며 산 전체를 먹어치울 듯 했습니다. 강진애는 집으로 돌아와 급히 청설모가 있는 상자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상자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청설모도 물그릇도 깔아둔 면천도 SP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뿐 그 작은 생명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진해는 멍하니 상자를 들여다보다가 바닥에서 작은 피 섞인 물방울 자국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파스스하는 작은 바람소리와 함께 창문 틈에서 녹빛 털한 올이 살랑거리며 떨어졌습니다. 그 털 끝에는 말라붙은 핏자국이 붙어 있었습니다. 상자에서 진문간까지 그리고 다시 밖으로 이어진 작은 핏자국이 보였습니다. 어디로 간 거냐? 그는 상처난 발목 때문일 것이라 생각하고 핏자국을 따라 마당을 나섰습니다. 발자국은 뒷곁 장독대 옆으로 이어지다 낡은 나무 울타리 밑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조그만 흙더미가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흙 속엔 주머니에서 사라졌던 구슬이 빛을 내며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혹은 청설모 스스로가 구슬을 들고 나가다 떨어뜨린 모양이었습니다. 진해는 구슬을 주워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하나의 가설이 번개처럼 번뜩였습니다. 청설모와 구슬, 석실의 옥패각, 그리고 두루마리. 이 모든 것은 이어져 있었다. 어쩌면 청설모가 스스로 길을 안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는 직감했습니다.
오후 3시 마을 회관에서 열린 임시회의는 큰 소란 끝에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연구소의 행적이 미심쩍다는 쪽과 문화재 당국이 알아서 할 테니 넘기자는 쪽으로 의견이 갈려 격한 언쟁이 오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장 최기만은 한쪽 벽에 기댄 채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군이 급히 달려와 진해를 불렀습니다. 형님, 큰일입니다. 연구소 팀 사람들이 절 창고에서 뭔가를 잔뜩 싣고 지금 막 트럭에 올리고 있습니다. 복구 작업 기계라는데 포장된 상자에 유물 취급 주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역시 서두르는군 수근아. 스마트폰 영상은 잘 찍어놨지? 예, 전부 압축해서 클라우드에 올려놨습니다. 진해는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의 귀엔 멀리서 짧고 날카로운 청설모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산허리 방향에서 마치 누군가 금속 문짝을 세게 두드리는 듯한 쾅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그것은 대웅사 창고가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진해는 망설임 없이 산길로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저녁이 다가오면서 빗줄기는 다시 잦아들었지만 먹구름은 더욱 짙게 깔려 산 전체를 누르듯 덮었습니다. 절에 도착했을 때 연구소 트럭 2대 중 한 대는 이미 출발한 상태였습니다. 남은 트럭은 엔진을 켠 채 사람을 태우고 있었고 유정아는 그 옆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해는 멀리서 그녀의 표정 변화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는 조용히 회랑 뒤로 돌아가 몸을 낮추었습니다. 아직 연구소 인력 몇이 남아 마루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지만 새로 설치된 발판 틈 아래로 숨어들 틈이 보였습니다. 진해는 두 손을 짚고 기어 들어갔습니다. 안쪽에는 낮에 보지 못했던 다른 목재 상자가 하나 더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뚜껑은 아직 봉해진 테이프 그대로였습니다. 테이프에는 희미하게 스미는 비단 조각 문양이 비쳐 보였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위에서 발을 구르며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해는 숨을 죽였고 저 멀리 또 다른 창고 쪽에서 사람들의 고함이 터졌습니다. 누가 문잠금 풀었어? 유물 위치가 바뀌었어. 이어서 다급한 발걸음과 무전 소리가 뒤엉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절 뒤편 숲에서 어쩐지 익숙한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해는 온몸의 혈이 순간 굳어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그것이 노곡빛 청설모의 울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여기다라고 외치는 신호처럼 반복되었습니다. 형님 계십니까? 수군의 목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퍼졌습니다. 진해는 순간 이대로 있다간 발각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얼른 손에 쥔 목재 상자를 끌어당겨 발판 밑에 얕은 빈틈에 숨겼습니다. 상자 위에 재와 부서진 나뭇가지를 빠르게 덮고 허리를 낮춰 회랑 뒤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연구소 팀원 2명이 창고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고 유정아 또한 얼굴이 상기된 채 무전에 대고 쉰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D- 코드 발동, 전 구역 봉쇄, 서도현 팀 호출하라. 전날 밤 마을 주민 몇이 기억해 두었다던 이름, 서도현. 그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다시 흘러나오는 순간 진해의 뒤통수가 서늘해졌습니다. 한편 숲 울음소리 방향으로 달려갔던 민수군이 다시 돌아와 속삭였습니다. 형님, 탄비탈 아래 작전도로에 검은 SUV 여러 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112에 신고 넣었지만 시간이 걸린답니다. 진해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는 멎었고 먹구름 사이로 붉은 석양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피처럼 짙게 물들어 산능선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옥패각과 두루마리를 꺼내어 불빛에 비쳤습니다. 그리고 낮에 넣어둔 구슬까지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 하나의 길을 가리키는 듯 했습니다. 그때 다시 청설모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가까운 곳, 바로 대웅사 뒷산으로 이어지는 좁은 옛 기독일 쪽에서였습니다. 진해는 마음속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산이 이끄는 길을 따르겠다. 그는 수군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근아, 준비됐느냐? 이제부터 우리가 먼저 길을 찾아야 한다. 늦으면 저들이 깊이 숨겨 버릴 것이다. 네. 형님, 제 드론 배터리도 충전돼 있습니다. 증거는 제가 확보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회랑 뒤를 돌아 기독일 초입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뒤에서는 연구소 팀원들이 소리치며 멀리 차량 엔진 소리가 겹쳐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밤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징조처럼 깊고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시작될 추적과 싸움의 서막을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붉은 하늘빛 아래 노곡빛 청설모는 어딘가에서 작고 날카로운 울음을 뿜으며 두 노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웅사 뒤편 숲길 깊은 곳, 오래전 잊힌 무심광으로 향하는 돌판 계단이 서늘한 음기를 머금은 채 그들의 발걸음을 호출하고 있었습니다. 산은 다시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숨결이 바위를 스치며 울렸고 어둠 속에서 옛 의열대의 맹세와 보물 컬렉터들의 탐욕이 동시에 꿈틀거렸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한 줄기의 옥빛 털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며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 두 그림자가 숲속 어둠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붉은 석양빛이 힘을 잃자 해월산 능선은 다시 먹구름에 잠겼습니다. 검은 수증기가 숲 바닥에서 피어올랐고 젖은 솔잎 사이로 달팽이 껍질만 한 빗방울이 또각또각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진애와 민수군은 회랑 뒤편 기독일 초입에 숨을 고른 채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속에는 사람 발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연구소 팀이 철수 준비를 끝내고 절 뒤편을 수색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보다도 두 사람을 이끈 것은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날카로운 울음, 노곡빛 청설모의 신호였습니다. 기독일은 본래 새벽 예불 때 스님들이 3000배를 올리러 오르내리던 좁은 돌계단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끼가 낀 계단은 사람 키보다 높게 자란 고사리와 산죽에 덮여 길에 윤곽마저 흐려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전등을 최소한으로 줄여 낮은 빛만 바라며 발끝 감각으로 계단을 더듬었습니다. 그때마다 젖은 이끼가 미끄러져 신발이 헛돌았고 흙은 깊이 질척였지만 청설모의 울음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형님, 스마트폰 신호가 약해집니다. GPS가 거의 안 잡히네요. 이 길은 위쪽 암벽으로 이어집니다. 행자 시절 도인 스님이 숨은 굴이 있다고 하셨죠. 청설모가 그리로 안내하는 듯하니 조금만 더 힘냅시다. 계단이 끝나는 지점에 다다랐을 때 두 사람은 커다란 돌탑 두 기를 마주했습니다. 돌탑 사이로 난 틈새에서 차가운 바람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바람 따라 청설모 털한 올이 나풀거리며 끌려 나왔습니다. 그 털 끝에는 여전히 말라붙은 핏자국이 검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진해는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레 털을 집어놓았습니다. 바람 틈새로 손전등을 비추자 안쪽으로 비탈진 바위면이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고 그 갈라진 틈 가장자리에는 누군가 억지로 세운 듯한 낡은 목책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목책을 치우자 성인 한 사람이 겨우 몸을 구겨 넣을 만큼의 입구가 드러났습니다. 그 위에는 오래된 붓글씨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무심굴 망문이라는 네 글자였습니다. 묻지 말고 들어가라는 뜻, 혹은 묻지 말라고 경고하는 뜻이었습니다.
진해는 가슴 언저리가 얼어붙는 듯한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그가 스승에게서 들은 해월산 비밀 석굴의 이름과 일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중히 몸을 숙여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안쪽은 생각보다 높이가 낮아 허리를 반쯤 접어야 했습니다. 벽면에서는 축축한 물이 뚝뚝 떨어졌고 돌가루가 발끝에서 우두둑 부서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통로는 넓은 공간으로 확장되었고 천장은 예상외로 높아졌습니다. 그곳은 사람 손으로 판 흔적이 아닌 자연 석굴 위에 일부 벽을 다듬어 만든 듯 했습니다. 동굴 중앙에는 사방 한자쯤 되는 돌재단이 놓여 있었고 재단 위벽엔 등잔대가 네 귀퉁이마다 서 있었습니다. 등잔에는 오래전 굳어버린 기름이 검게 엉겨 있었고 근처에 파라핀 초가 듬성듬성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20세기 이후에도 이곳에 드나든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은 정면 벽화였습니다. 높이 2길 가로 3길에 이르는 석회벽에는 세월의 빛바랜 채색화가 남아 있었는데 눈이 시린 노곡빛 청설모 한 마리가 푸른 산등성이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청설모의 뒤에는 백로가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었고 멀리 숲 아래에는 탑과 절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탑 아래에는 손바닥 크기의 작은 화살표가 금리로 덧칠되어 섬광처럼 빛났습니다. 화살표 옆에는 붉은 글씨로 무심광이라는 2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벽화의 아래쪽에는 일제시기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쓴 필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1923년 7월 해월산 의열대는 일본 헌병의 약탈을 피해 왕실소장 유물을 이곳에 옮기고 일부를 무심광 깊은 석관에 봉인하였노라. 수호동물은 옥빛 청설모, 후손이 피로 열어 찾을지어다. 형님, 이게 그 의열대 기록이군요. 정말로 청설모가 보물 수호 동물이라니. 그래, 아버지가 이 열대 단장이었지. 어쩌면 벽화를 직접 그리셨을 수도 있어. 비로 열어 찾으라는 문구도 두루마리와 맞아떨어지네. 진해는 두루마리를 꺼내 벽화 옆에 대보았습니다. 두루마리 가장자리 세공 문양과 벽화 테두리 문양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마치 두루마리가 벽화 일부를 떼어낸 조각 마냥 맞아떨어졌습니다. 민수군은 빠르게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고 벽화 전체를 찍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 화면에 배터리 경고가 떴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벽화 아래에는 작은 석함이 있었다. 석함 뚜껑은 납으로 봉해져 있었고 뚜껑 중앙에는 작은 홈이 파여 있었습니다. 진해는 주머니에서 옥패각을 꺼내 보았습니다. 패각 끝은 날카롭게 뾰족했는데 그 모양이 석함 홈과 꼭 들어맞았습니다. 그는 숨을 삼키며 패각을 홈에 꽂았습니다. 돌 안쪽에서 딱 하는 금속 경첩 소리가 났고 곧이어 석함 뚜껑이 미세하게 들려 올라갔습니다. 민수군이 조심스레 뚜껑을 밀어 올렸습니다. 석함 안에는 손바닥보다 약간 큰 주사기 모양의 유리관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유리관 속에는 규사가루 같은 하얀 분말이 담겨 있었고 관 표면에는 백월비 마이너스 청색 발광이라는 낡은 표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진해는 관을 들어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마치 달빛 같은 희끄무레한 광채가 유리벽 안쪽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관의 뒷부분에서 철제 피스톤을 발견했습니다. 피스톤 옆에는 단 한 번만 꾹 눌러 기도를 깨우라는 작은 각인이 있었습니다. 백월비, 희귀 야광 광물 이름 같습니다. 눌러서 뭐가 깨어난다는 뜻일까요? 그때 동굴 입구 쪽에서 작은 돌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손전등을 끄고 숨을 죽였습니다. 조금 뒤 여성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유정아였습니다.
무심굴 입구를 찾았습니다. 여러 상 장비로 확인했는데 내부에 2사람 이상 있습니다. 서 팀장님, 지원팀. 언제 도착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유지장치 설치하겠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동굴 안으로 라이트를 비추지 않고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뒤이어 작은 전등불이 몇 개 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해와 수구는 벽 뒤 음영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신발 마찰음과 장비 끌리는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유정아 일행은 벽화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손전등을 켜지 않아도 유리관에서 새어나오는 미약한 달빛 광채가 벽화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며 탄성을 삼켰습니다. 이것이 조선 왕실 봉안 기록. 정말 전설이 사실이었군요. 의열대라. 과연 역사가 어린 시선으로만 기록될 일은 아니었어. 유정아 곁에 남성은 낮지만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철 경호조끼를 걸친 체구 큰 남자, 아마도 서도연의 직속 요원 중 하나일 것이었습니다. 여기 있던 광물관이 뚜껑 열린 흔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건드린 것 같습니다. 유정아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럴 리가 강진해. 그 노인이 이미 서 팀장님, 내부 인원 모두 제압 유물은 즉시 회수한다. 실시간 중계 차단 유지해라. 그 순간 돌재단 뒤 음영에서 기다리던 진해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백월비 유리관을 꺼내 손가락으로 피스톤을 힘껏 눌렀습니다. 흉하는 작은 기압 소리와 함께 관 내부 하얀 분말이 공기 중으로 분사되었습니다. 분말은 동굴 천장을 타고 거미줄처럼 번져나갔고 곧이어 어둠 속이 푸른 달빛 같은 형광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벽 전체가 빛나자 숨은 통로가 형체를 드러냈습니다. 벽화 오른쪽 바위면이 은은한 빛 속에서 윤곽을 변형시키더니 거짓 그림자처럼 들썩이며 틈새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현판을 들어올리듯 바위판 한 조각이 꿈쩍였습니다. 진해는 순간 벽면 홈을 찾아 손바닥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의 손바닥 흉터가 벽면 돌기에 닿자 바위가 부드럽게 뒤로 밀리며 새로운 통로가 완전히 열렸습니다. 멈추세요. 그 문은 그녀가 말끝을 잇기도 전 동굴 깊은 곳에서 공기가 들썩이며 저음의 바위 긁히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통로 내부에서 새어나온 냉기는 사람의 폐를 얼릴 듯 차가웠고 동시에 무겁고 짙은 흙냄새가 몰려왔습니다. 빛이 벽화면을 타고 안쪽으로 스며드는 순간 바닥에 찍힌 작은 핏자국이 통로 안쪽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청설모 발바닥 혈흔이었습니다. 형님, 저 발자국 청설모가 이미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진해는 결연한 눈빛으로 민수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유정아를 향해 고요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아 씨, 더는 명령을 따르지 마시오. 당신 조부가 지키려 했던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유정아의 두 눈이 흔들렸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뒤쪽에서 들려오는 무전음이 그녀의 망설임을 잘라냈습니다. 서도연 도착, 외부 봉쇄 완료. 그 순간 동굴 입구 쪽으로 강한 빛이 쏟아졌고 검은 무장복 차림의 인원들이 줄줄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진해는 통로 안쪽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민수군도 뒤따라 뛰어들었고 진해가 석펜 같은 돌 레버를 당기자 바위판이 서서히 다시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은 칠흑 같았지만 백월비 형광 분말이 여전히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두 사람의 발목과 길바닥의 청록 핏자국을 더 선명하게 밝혔습니다. 통로가 완전히 닫히기 전 유정아의 목소리가 헤드셋 스피커를 통해 메아리쳤습니다. 강 어르신, 안에 출구가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돌아오십시오.
그러나 돌문은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맞물리며 닫혀버렸고 유정화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요 속에서 두 사람의 호흡만 울렸습니다. 그때 통로 바닥 깊숙한 곳에서 족족하는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설모가 얼마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노곡빛 털이 미세하게 빛나며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그리고 청설모 발밑에서는 또렷한 핏자국이 무심광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형님, 핏자국도 벽화 화살표도 모두 그 방향입니다. 저 끝이 무심광이라면 석관과 유물이 거기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노인의 피가 열쇠겠지. 두루마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네. 그가 주머니에서 두루마리를 다시 펼치자 두루마리 표면에 잔존한 백월비 입자가 반응하듯 나타났습니다. 지도선 위에는 청설모를 형상화한 작은 빗점이 깜빡였고 그것이 무심광 표시 지점을 향해 느릿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별자리처럼 두 사람은 청설모와 나란히 걸으며 깊은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발밑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고 천장에서는 오래된 돌결 냄새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통로 끝 어둠 속에서 공기가 갑자기 확 트이더니 커다란 빈 공간이 숨을 토해내듯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월비 빛이 퍼진 공간 한복판에는 거대한 석관이 놓여 있었습니다. 석관 전체는 녹청색 산화동판이 덮여 있었고 표면에는 만자와 봉황, 연꽃을 형상화한 철제 못이 빽빽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석관 앞쪽 받침돌에는 붉게 녹슨 고리 하나가 튀어나와 있었고 그 고리 바로 위에 낡은 금빛 음각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봉심피로 열다. 그 순간 뒤쪽 닫힌 돌문을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도연의 인원이 외부에서 중장비로 돌문을 뜯어내려 하는 듯한 진동이 통로 벽 전체를 타고 전해졌습니다. 돌가루가 무심광 천장에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긴 시간이 없었습니다. 형님, 비로 열라 했으니 손바닥 흉터를. 아버지도 이 흉터를 알고 계셨을까? 이제야 의미를 깨닫네 수구나. 영상 기록해둬라 역사가 될 테니. 강진애는 두 손을 모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춤 작은 칼집에서 의열대가 쓰던 목재 흑단 단검을 꺼냈습니다. 단검 끝이 백월비 빛에 푸르게 반짝였습니다. 그는 왼손 손바닥 오래된 흉터 위에 칼날을 가져다 대고 천천히 힘을 주었습니다. 삽시간에 피 한 방울이 흘러나왔고 그 피는 흉터 사이를 따라 석관 고리로 떨어졌습니다. 석관 고리가 피를 빨아들이듯 미세하게 흔들렸고 이어서 우르르 바위 속 음울한 공명이 울렸습니다. 석관 주변 받침돌이 아주 느리게 회전하면서 중앙고리가 안쪽으로 삽입되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자물쇠가 풀리는 듯 내부 톱니바퀴 맞물리는 소리가 기계음처럼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석관 상판의 금속 못들이 하나둘 삭 소리를 내며 튀어나왔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랐고 백월비 형광가루가 피와 섞여 푸른 안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개가 천장을 타고 빙글빙글 돌더니 청설모가 그 아래로 달려들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꼬리 끝에서 파란불이 튀었고 석관 뚜껑이 쿵하며 조금 들어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돌문이 거대한 굉음과 함께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절단기 불꽃이 퍼졌고 시멘트 파편이 튀어올라 돌통로 내부까지 날아들었습니다. 서도연의 목소리가 저 너머에서 굴절되어 울렸습니다. 강진애. 문 열어라. 이건 국가도 마을도 넘볼 수 없는 재산이다. 내가 뭘 안다고 지키려 드느냐? 진애는 석관 뚜껑을 붙잡고 마지막 힘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뚜껑 틈새에서 푸른 빛이 폭죽처럼 터져 나왔고
동시에 돌문이 쩍 갈라져 외부빛이 통로 안으로 번쩍 들이닥쳤습니다. 석관 속에서 반색이 묵은 향냄새와 희미한 초의 냄새가 한꺼번에 부풀어 오르며 두 사람의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석관 안에는 고려, 청자 4점이 각기 반대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금리 사경 두루마리 한 필이 빛나는 보자기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자기 가장자리에 작고 납작한 옥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옥판에는 철새와 산, 달과 별이 얽혀 있는 양각 문양이 새겨졌고 그 아래쪽으로는 새까만 먹선이 작은 고리 모양을 이뤄 석관 바닥에 드리워졌습니다. 형님, 보십시오. 여기에 또 다른 지도처럼 보이는 문양이. 진해는 옥판을 손에 쥐고 숨을 삼켰습니다. 돌문이 드디어 뜯기는 소리와 함께 외부 라이트가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고 무장복 인원이 하나 둘 통로로 뛰어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청설모는 번개같이 석관 위를 뛰어올라 구슬 같은 눈으로 무장 인원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꼬리 끝에서 푸른 불이 기폭처럼 튀는 듯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석관 입구 바닥에 흘러내린 진해의 피가 청설모 발자국과 뒤섞이며 새로운 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피와 청록 혈흔이 맞물려 통로 바닥을 타고 무심광 깊은 동쪽 벽면까지 이어지더니 그 끝에서 벽이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무언가 아직 열리지 않은 마지막 문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해와 수군에게 더 이상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듯 서도연의 부하가 전기 충격봉을 들고 돌진해 왔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섞인 통로 한복판에서 두 노인의 그림자와 무장 인원의 그림자가 겹쳐졌습니다. 머지않아 벽면이 갈라짐과 동시에 두꺼운 암흑이 다시 들이닥칠 것이 예고된 듯 공간 전체가 낮게 진동했습니다. 이윽고 청설모가 한번 크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동굴 벽을 맴돌며 메아리쳤고 그 소리에 석관 윗공간에서 푸른 백월비 파편이 폭발하듯 빛을 뿜어내었습니다. 빗속에서 진해의 소나기가 옥판을 높이 들어 올렸고 그의 손바닥에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이 옥판 끝을 타고 떨어져 통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동굴 전체가 번쩍이며 요동쳤습니다. 벽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서도연 일행은 휘청이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진해와 수군은 서로를 부축하고 휘청이며 다음 통로 방향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곳은 아직 열리지 않은 그러나 피와 빛이 길을 만든 바로 그 방향이었습니다. 통로 끝으로부터 차가운 공기와 미지의 울림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끝날 무렵 청설모는 다시 한번 높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은 어둠 속에서 새로운 문을 열며 수호자의 소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세상에 알리는 북소리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무심광 두 번째 통로가 열린 순간 돌바닥은 피와 백월비 가루를 빨아들이며 푸른 광맥처럼 빛을 뿜어냈습니다. 통로 안에서 숨죽였던 청설모는 번개같이 앞으로 질주했고 강진해와 민수군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뒤쪽 돌문 틈으로 서도연 일행의 손전등 불빛이 번뜩였으나 세문은 다시 유압 장치처럼 닫히며 그들을 차단했습니다. 회랑 내부는 뜻밖의 매끄러운 석회벽으로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별자리와 24절기를 새긴 둥근 석판이 일정 간격으로 붙어 있었고 석판 중심에는 작은 수정 렌즈가 달려 있었습니다. 손전등 빛이 렌즈를 통과할 때마다 투영된 별빛 문양이 회랑 천장에 떠올랐습니다. 그 별빛이 가리키는 방향은 북쪽 깊은 끝, 첨성구역이라 불리는 좁은 아치형 홀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홀 중심에는 높이 30자쯤 되는 돌기둥 하나가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기둥 맨 꼭대기에는
옥판과 유사한 문양이 새겨진 금장 괴륜이 느리게 회전하며 묘한 윙윙 음바람갈퀴 소리를 냈습니다. 진해는 본능적으로 옥판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옥판의 새벽녘달 문양이 괴륜 문양과 정확히 맞물리는 순간 기둥 하단의 돌판이 조용히 반쯤 내려앉았습니다. 아래에서 서늘한 공기와 함께 고블린 파이프 같은 휘파람음이 불어올랐습니다. 기둥 내부가 비어 있었고 그 속에서 수백 개 금속 드럼이 회전하며 별자리 각도에 맞춰 틱틱거리는 클릭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무려 1920년대에 제작된 자동 천문시계였습니다. 기계 심장이 돌자 기둥에 연결된 암석 관로들이 활짝 열리며 바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밑에서 무심광보다 더 깊은 나평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평광 상석 위에는 납작한 동판관 하나와 칠흑색 사각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동판관 뚜껑에는 왕이지 난정집 4글자가 음각되어 있었고 사각 상자에는 붉은 밀랍봉인이 채 인텍트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자 측면에는 일본군 관동군 사령부 인장 자국도 찍혀 있었습니다. 진해는 상자를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저건 선친이 끝내 지키려던 유물 목록 마지막 항목이었소. 형님, 지금 영상 송출 시작합니다. 드론 카메라를 홀 천장 환기구로 띄우죠. 수구는 주머니형 접이 드론을 공중으로 날렸습니다. 드론은 회랑 렌즈빛을 타고 상승하며 LTE-분 모듈로 실시간 영상을 송출했습니다. 동시에 민간 SNS 문화재청 채널, 지역 방송국 기자, 제보 메일로 자동 업로드를 실행했습니다. 압축 패킷이 업로드되는 동안에도 홀의 자동 시계는 별들이 지나간 시간을 계산하듯 곱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뒤쪽 닫혔던 돌문이 폭약 충격에 흔들리더니 금이 살얼음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서도연 일행이 중장비 해머로 문을 내리찍고 있었습니다. 추가 폭약이 배치되면 돌문은 무너질 터였습니다. 진해는 옥판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옥판을 기둥 중앙 홈에 넣었습니다. 기둥이 쿵 하며 멈추더니 괴륜 회전이 역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나평광 상석이 천천히 지하 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엘리베이터처럼. 엘리베이터가 3자쯤 내려갔을 때 폭약이 터졌습니다. 돌문이 산산이 부서지고 먼지가 회랑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상석 엘리베이터는 이미 벽 틈새로 사라졌습니다. 먼지 속에서 갈라진 돌문 틈으로 서도현과 부하들이 뛰어들어왔지만 발 아래에는 이미 한 뼘 깊이의 빈 공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상석은 예상보다 깊이 수직으로 30자가량 더 내려갔습니다. 고요가 찾아오자 청설모가 먼저 어둠 속으로 뛰어였습니다. 석벽에서 스며든 백월비 장광이 청설모 털을 반사해 조그만 초록 불씨들이 어둠 속을 헤집었습니다. 그 빛이 멈춘 곳 지하석실 바닥 정중앙에 아버지 이름 강도경 3글자가 음각되어 있었습니다. 피로 열어라 그 문구와 함께 진해는 피 묻은 왼손을 올려 바닥 홈에 눌렀습니다. 석실이 다시 진동하며 사부막이 내려갔습니다. 석실 천장에 매달린 송수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자 백월비 장광이 파문처럼 번졌습니다. 강진해의 피가 석실 바닥 홈을 타고 퍼지려는 찰나 뜨거운 철양 냄새와 함께 석실 입구 철제 사다리가 쾅 하고 박혔습니다. 서도연이 직접 뛰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두꺼운 방탄복 차림 경비 2명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서도연은 자신감이 넘치듯 웃으며 총열이 짧은 권총을 꺼냈습니다. 피를 바쳐 문을 열었으니 이제 내 것이야. 그는 바닥 홈이 피 흔적을 밟고 석실 중심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진해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총으로 당신 탐욕은 지킬지 모르나 이 땅의 등에 새긴 죄까지 덮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순간 민수군은 석실벽 홈에 드론 컨트롤러를 꽂아 배터리를 충전했습니다. 드론 송출 화면에는 이미 전국 네트워크가 몰려들어 시청률이 폭등하고 있었습니다. 댓글 창마다 산속 불법 발굴, 생중계 문화재, 약탈 현장 같은 반응이 터졌습니다. 서도연은 눈살을 찌푸리며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했지만 지하라 통신이 닿지 않았습니다. 석실 중앙 바닥이 한 뼘쯤 더 내려가며 사각 석관 뚜껑이 열렸습니다. 석관 안에는 분홍빛 광택의 나전칠기 불상 기단과 백자 다랑아리 한 점, 그리고 붉은 명주에 쌓인 노끈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끈 끝에는 해월산 의열대 최후 기록 필름이라고 쓰인 금속 캡슐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진해가 캡슐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총성이 먼저 울렸습니다. 서도연이 발사한 탄환이 캡슐 바로 옆 석판을 스쳤습니다. 돌조각이 튀며 민수군 팔뚝을 살짝 긁고 지나갔습니다. 청설모는 총성에 놀라 석실 벽 쪽으로 달려갔고 거기서 불빛을 반사해 작은 원형 통풍구를 드러냈습니다. 통풍구 철망 뒤로는 새로운 통로가 엿보였습니다. 총구가 다시 번뜩이는 순간 석실 벽면이 마치 숨을 쉬듯 출렁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랑 상부 자동식의 괴륜 회전이 멈추면서 기계식 쇳줄이 끊긴 것입니다. 석분먼지 속에서 서도연 일행이 휘청였고 진해와 민수군은 박자를 재듯 몸을 굴려 통풍구 쪽 철망을 걷어찼습니다. 철망이 부러지며 새로운 슬로프 통로가 열렸고 그 끝에는 벽화 속에 그려졌던 옥빛 구슬 모양 오브제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뒤에서 서도연 일행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통로가 좁아 두 사람이 겨우 지나갈 폭이었습니다. 진해와 수군이 먼저 들어서자 청설모가 뒤를 따라 꼬리를 흔들며 불규칙한 궤적을 남겼고 그 꼬리 불빛이 오히려 추격자들의 시야를 교란했습니다. 불빛이 통로 천장을 반사하자 광화학적 백월비 결정이 일렁이며 암벽 표면을 번쩍 비추었습니다. 서도연 일행은 라이트가 역반사로 되튀는 데다 좁은 공간에 총을 쏘지도 못해 속도를 잃었습니다. 슬로프 통로 끝 비탈이 끝나는 지점에서 갑자기 발 아래 바닥이 없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난간 같지도 않은 돌턱을 붙잡았습니다. 아래는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지하수 공간, 옛 지맥을 따라 흐르는 지하 호수가 검은 물결을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물속 중앙에 소용돌이가 일며 옥빛 구슬 오브제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구슬 내부에는 어젯밤 진해 집에서 보았던 작은 지도와 동일한 모양 피그먼트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 구슬이 마지막 퍼즐입니다. 하지만 뛰어들 방법이... 그때 위쪽 슬로프 통로에서 서도연이 욕설을 내뱉으며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와 부하 한 명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오더니 그대로 지하수 호수로 추락했습니다. 거대한 물보라가 치며 소용돌이가 요동쳤고 옥빛 구슬이 소용돌이 중심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천장 백월비 결정층이 우르릉 울리며 수백 개 발광 파편을 떨어뜨렸습니다. 산 전체가 깊은 심호흡을 하는 듯 전율했습니다. 서도연은 필사적으로 물 위에 떠올랐지만 곧이어 무릎 높이 너비의 물줄기가 동굴 측벽 균열에서 폭포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지하수 수위가 순식간에 올라가며 소용돌이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진해와 수군은 돌턱을 타고 반대편 안전대 비스듬한 경사로를 올라 탈출했습니다. 그 뒤를 청설모가 따라왔고 청록빛 털이 젖은 물보라에서 야광처럼 번져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고립된 서도연은 물살 속에서 끝끝내 구슬을 붙잡으려 했지만
옥빛 구슬이 그 손을 피해 깊은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자 절규했습니다. 이건 내 거야. 그의 목소리는 물과 돌, 백월비 파편 소음 속에 파묻혔고 곧 이어진 붕괴음과 함께 지하 호수 한쪽 벽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였다 민수군의 드론이 마지막 배터리를 짜내며 붕괴 현장을 생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SNS 생방송 시청자는 100만 명을 돌파했고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해월산 문화재 약탈이 올랐습니다. 서도현과 부하들은 붕괴 압력파에 휩쓸려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상부 슬로프 통로는 구슬이 빠져나간 후 진동을 멈추었고 물살이 잦아들자 아래에서 희뿌연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진해는 지친 숨을 토해내며 다시 옥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옥판 표면에는 구슬 모양 홈이 정확히 끼워질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산은 아직 보물을 숨겼소. 욕심을 거둔다면 언젠가 우리 후손이 찾아 빛을 볼 것이오. 그 말과 동시에 청설모가 미약한 울음으로 화답했습니다. 울음이 끝나자 무너진 슬로프 뒤쪽에서 유정아 팀의 손전등 빛이 흔들리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숨가쁜 호흡으로 두 노인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돕겠습니다. 증거 영상은 이미 문화재청 수사과에 전달됐습니다. 지하에서 솟구친 차가운 안개 속 세 사람은 함께 굳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부의 끝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해월산 정상 경비선에는 경찰 특수부 문화재청산림청 합동수사팀 그리고 지역 방송사 중계차가 동시에 진입했습니다. 드론 생중계는 전날 밤 폭발적인 파급력을 일으켰고 여론은 즉시 절도 카르텔 엄단으로 기울었습니다. 서도현 일당은 지하호수 붕괴 잔해 속에서 구조되었으나 불법 발굴 거래 혐의로 현장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장면은 경찰 바디캠으로 고스란히 생중계되었습니다. 반면 강진애와 민숙은 그리고 유정아는 문화재보호법 특례 조항에 따라 문화재 긴급보존 협조 제보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24시간 내내 수사팀 참고인 조사와 언론 인터뷰를 번갈아 가며 소화해야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도 진해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해월산 의열대는 오직 후손과 공동체를 위해 보물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잇겠습니다. 이날 오후 대웅사 앞에는 전국에서 몰려온 문화재 지킴이 불교 신도청년 자원봉사단 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임시재난본부는 회랑 마루 붕괴 현장을 잿빛 천막으로 가려놓고 내부 석실 유물 임시 수장고를 설치했습니다. 봉인 풀린 불화칠기 청자금리, 사경 등 50여 점은 즉시 3D 스캐너로 기록, 질소 충전 상자에 봉입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자세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불길한 짐승이라며 두려워했던 노곡빛 청설모를 해월산 수호신으로 부르며 작은 돌탑 위에 간식과 물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청설모 모양 종이 부채를 나누어 주며 산사 나는 목탁을 두드렸고 노인들은 의열대 후손을 기리는 손글씨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문화재청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해월산 무심광 일대는 국가 사적 지정 예비심사에 착수한다. 기자 질문이 쏟아졌고 그때마다 유정아는 단호히 밝혔습니다. 저는 카르텔의 앞잡이였으나 지금부터는 문화재 환수 추진단 연구관으로 복귀해 공익협조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카르텔 조직도 줄줄이 수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찾아오자 대웅사 특설 천막 안에서는 전문가들이 남은 석관 파편을 분석했습니다. 석관 내 옥판 홈과 구슬의 결합 구조, 자동시계 계륜 도면, 지하수 호수 수문 시스템 등이
1920년대 독립운동가 기술 문서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문서를 찾아낸 것은 유정화였습니다. 조부가 남긴 서랍에 숨겨져 있던 해월산 의열대 공학 설계도였던 것입니다. 이 설계도는 석판 자동시계의 내부 기업이 백월비 결정 채광 경로 그리고 마지막 미개방 방공문 도면을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방공문 해월산 최신부에 또 다른 석관이 존재한다는 암시였습니다. 학자들은 환호했지만 진해는 조용히 손사위를 쳤습니다. 산이 아직 지키려 한다면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산의 호흡을 들어야 합니다. 그의 말은 곧 유물 즉시 발굴에 목마른 일부 정치인의 욕심을 잠재웠습니다. 여론도 무분별 발굴보단 장기 계획, 공동체 이익 우선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전국 주요 방송사들은 해월산 수호동물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특집으로 편성했고 음성으로 읽어내려가는 진해의 1인 내레이션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2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새벽녘 강진해는 홀로 산중 위령탑 앞에 섰습니다. 그는 붉은 명주에 쌓인 필름 캡슐을 꺼내 들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보물을 지키셨듯 저도 지켰습니다. 이젠 후손들이 서로의 마음을 지킬 차례입니다. 청설모가 발밑에 다가와 꼬리를 스르륵 스침으로써 대답했습니다. 육부는 이렇게 조용한 서약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서도연 일당 체포 후 열흘 해월산은 청설모 축제 준비로 북적였습니다. 문화재단국 불교계 지역사회가 합작해 진행한 의열대 추모 철야 법회엔 전국 노스님 108명이 법고를 울렸고 광장을 가득 메운 침향 향내가 밤하늘을 가르며 피어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지검 특별수사부는 서도연 및 카르텔 핵심 23명을 일괄 기소했습니다. 죄목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무허가 발굴, 외환관리법 위반, 폭력행위 등. 사건 요약만 1200조. 공판정에는 문화재약탈 피해자 증언대가 설치됐고 강진해 유정화도 순차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셀 수 없는 기자 플래시가 터졌지만 진해는 긴 말을 삼갔습니다. 사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심장만 뛰고 있지요. 공판 첫날 재판부는 서도연의 보석 신청을 기각하고 최고형 구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재판 중 공개된 드론 영상과 백월비 형광 흔적 분석 자료가 결정타였습니다. 탄도 시뮬레이션까지 더해져 불법 발굴을 명백히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SNS 실시간 댓글 창에는 해월산 산신가호, 청설모 정의구현 같은 유쾌한 해시태그가 넘쳤습니다. 한편 대웅사 경내에서는 해월산 최초 문화재 시민 감시단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노인회 지역 대학생 산악 인문화재 지킴이 등 60명이 3교대로 무심광 출입로를 순찰했습니다. 순찰복 가슴에는 초록 청설모 마크가 반짝였습니다. 강진해는 명예단장으로 위촉되었고 민수군은 드론 교육 담당이 되었습니다. 축제 개막 당일 무심광 앞 특설 무대에서는 옥빛 조명 아래 전통 가야금 선율과 DJ 믹스가 합쳐진 타략탈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70대 관객도 손뼉을 치며 리듬을 탔고 20대 청춘은 드론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송출했습니다. 축제 클라이맥스에선 의열대 후손 12명이 호명되었고 강진해는 대표 인사말을 했습니다. 해월산을 지킨 건 거창한 장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작은 울림이었습니다. 청설모가 보여준 그 울림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후손의 정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엔 해월산 별자리가 매핑되어 밤하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별자리 중심 노곡빛 청설모 일러스트 아이콘이 반짝이며 큐레이션 미디어 파사드 쇼가 펼쳐졌습니다.
관객들은 눈물과 환호로 답했습니다. 축제가 끝날 무렵 문화재청장은 추모비 앞에서 해월산 의열대 유물,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어 무분별 발굴 금지, 공동체 운영 원칙을 명문화한 정책도 발표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 저편에서 큰 폭죽이 터지며 녹색 불꽃을 흘렸고 바로 그 불꽃 속으로 청설모 실루엣이 포물선을 그리며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7부의 막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1년 후 해월산은 전혀 다른 얼굴이 되었습니다. 무심관과 첨성회랑은 지질문화생태 복합보존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해월산 문화생태연구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초대 소장은 유정하였습니다. 그녀는 개소식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기록으로 남길 때 보물은 마침내 제 빛을 찾습니다. 강진애는 산 아래 의열대 기념관에서 자원 해설사로 봉사했습니다. 그의 전지적 작가 시점 내레이션 대본은 점자 도서해설 앱으로 배포되어 노령층과 시각장애인 관람객도 자유롭게 이야기 속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군은 드론 데이터 전문 스타트업을 창업, 산림문화재 모니터링 서비스를 전국 국립공원에 공급했습니다. 대웅사터는 유리 지붕을 얹은 기억의 회랑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방문객들은 회랑 바닥 투명 패널 아래로 석실 유리 상자 속 청자, 칠기, 금리 사경을 내려다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회랑 끝엔 작은 돌상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노곡빛 청설모를 형상화한 돌상이었고 바람이 불면 상위 구멍으로 들어간 빛이 옥판 리플 효과를 만들어 바닥에 별무리를 투사했습니다. 여름이 다시 와 산등성이를 녹일 즈음 해월산 청설모는 여전히 모습을 감추었다 나타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관광객들은 행운의 목격담을 SNS에 올렸고 그때마다 탐욕보단 선행산이 숨쉬는 만큼만 가져가라 같은 해시태그가 달렸습니다. 어느 맑은 새벽 강진애는 혼자 무심광 입구에 섰습니다. 새벽 안개가 천천히 걷히자 동굴 벽면 자동시계가 미약하게 작동하며 돌판이 밝아졌습니다. 옥판홈은 지금도 비어 있었고 그 위에 구슬 모양빛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중얼거렸습니다. 구슬이 떠나야 산이 한숨 돌립니다. 언젠가 다시 나타나면 그땐 후손들이 답을 찾겠지요. 그 순간 동굴 어딘가에서 익숙한 족족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설모가 바위 틈에서 얼굴을 내밀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그만 연두빛 잎사귀 하나를 물고 와서 진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잎사귀 끝엔 아주 작은 옥색 구슬이 콩알만큼 달려 있었습니다. 구슬은 빛을 받아 잠시 반짝이더니 이내 투명하게 사라졌습니다. 마치 산이 알아서 간직하겠다고 말하듯. 강진애는 웃으며 손을 모았습니다. 그래, 내가 지키는 동안에는 누구도 넘보지 못하리라. 청설모는 꼬리를 한번 흔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동굴 표면은 다시 고요해졌고 바람만이 오래된 향냄새를 실어 나르며 회랑을 스쳤습니다. 해월산 능선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햇살이 기와 경사를 비추며 옥빛 파동을 퍼뜨렸고 바람이 솔잎을 지나 회랑 유리 지붕 위로 미끄러지며 분홍빛 꽃가루를 흩뿌렸습니다. 그 빛과 바람 그리고 청설모 한 마리의 월산이 품은 보물은 돌이나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보물을 지키려는 사연, 서로를 지켜내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보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진애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산이 품은 마음을 우리가 들으면 그 마음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해월산 이야기는 끝맺었습니다. 산은 여전히 숨쉬고 사람들은 그 숨결을 들으며 오늘도 삶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노곡빛 청설모의 작은 발자국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선행과 연대의 표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두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